네, 앞 시간에 이제 저희가 추리소설이라고 일본 문화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애니메이션과 일본만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죠? 자신들이 가장 크게 아마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애니메이션, 그리고 재패니메이션이라고 불리는 그 애니메이션과 추리소설 이 두 가지 장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추리소설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아주 긴 시간, 즉 추리소설의 역사라고 한다면 거의 한 100년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일본 내에서. 그러면서 일본 독자적인 장르도 만들어냈었고 그런 과정들을 한번 같이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지금의 이제 모습이죠. 그죠? 지금의 일본의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작가와 독자 간의 싸움, 추리 싸움이라고 하는 지적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었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익숙해지는 언어, 본격과 변격이란 말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일본의 지금의 작가적인 추리적인 싸움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던 클로즈 서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의 일본의 추리 소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서점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서점에 들어오자마자 남자가 곧바로 카운터를 향하는 거죠. 그리고 50엔짜리 동전 20개를 주면서 1000엔짜리로 바꾸어 주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0엔짜리 지폐를 받아서는 서둘러서 나가버립니다. 이런 일이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일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과연 뭘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50엔짜리 동전 20개 그리고 1000엔짜리 지폐로 동전을 지폐로 바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동전을 지폐로 바꾸는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서점이라는 거죠. 편의점이라든가 은행이 아니라 서점에서 왜 이 사람은 동전을 지폐로 바꿀까? 그리고 뭡니까? 토요일 날만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왜 은행이 아닌 서점에서 교환을 할까? 그죠? 이 당시 이제 일본에서는 토요일에도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20개가 항상 1000엔짜리로 바꾸었으니까 뭡니까? 왜 20개짜리 동전이 항상 생기는 걸까? 그리고 왜 토요일일까? 그리고 서둘러서 돌아가니까요. 왜 서둘러서 돌아갈까? 이런 의문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도 조금씩 이해 안 가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상한 손님도 꽤 많이 볼 겁니다. 그죠? 실제로 이 일은 와카타케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신인 작가였는데 이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서 추리소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을 이용하겠죠. 그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것들을 좀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해도 여러 가지 풀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런 질문들에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친구들과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런 의문점들이 생겼고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각자 추리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추리 하나하나가 뭐가 됩니까? 스토리가 되는 거죠.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았던 것.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네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탐정소설이라고 했을 때, 추리소설이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는 반드시 살인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이런 사소한 의문점들을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붙여나가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소재만 가지고도 몇 가지 장르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죠? 그 남자가 이 점원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다, 좋아한다. 이런 설정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 설정이 하더라도 그 뭡니까? 왜 20개인지,
그리고 왜 토요일인지 이런 문제들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가 될 수도 있고 스릴러물로 바뀔 수도 있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장르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작가와 독자 간의 추리 게임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살인 사건이 아니어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일상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낸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마 최근에 보셨을 겁니다. 그죠? 보건교사 아는 형이었던가요? 그죠? 넷플릭스에서 그러한 장르가 나와서 거기 보면 일상이 나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물론 원작 소설 우리나라입니다만 그 일상을 가지고 그러한 사건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의 이 일상의 수수께끼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블에서 이제 우리 MCU라고 불리는 거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불리는 것이 왜 20년 정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 어벤져스 시리즈라고 하는 거대 영웅의 서사물들 사이에 각각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일상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거나 했을 때 그 주변에 그냥 치여서 죽었었던 사람들, 건물이 무너졌을 때 못 피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히어로물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작은 영웅들의 개개인적 이야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야기가 촘촘하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MCU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일상의 수수께끼에서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 추리소설의 서브 장르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나 범죄를 그리고 있지 않은 수수께끼 풀이 이야기가 바로 일상 미스테리의 장르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가장 큰 효과는 뭘까요? 독자층이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독자층이 넓어진다는 건 더 많은 작가가 양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죠? 나는 피 튀거나 살인사건 나거나 그런 건 도저히 마음 아파서 못 봐. 이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리소설의 장르성 역시 도 확산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드거 앨런 포가 에르그가의 살인사건, 그죠? 모르가의 살인사건이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이 살인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발견되고 그 죽음을 탐정이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탐정소설 또는 추리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었고 이것을 뒤흔드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적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일상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갑작스럽게 그걸 만들어냈던 건 아니겠죠. 그죠? 앞에서 본격과 변격이라고 하는 그 탐정소설의 기본적인 플롯 구도 자체를 흔들었죠. 그죠? 그 흔들면서 서브컬처에서 컬처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의 이야기가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근 한 100년 정도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 문제가 생기죠. 지적 호기심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리 소설인데 그죠? 일상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아까 전에 그것도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굳이 그걸 풀어야 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 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그냥 쟤가 이상한 애인가 보다라고 취급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추리 소설에서 반드시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죠? 얘들은 그냥 지적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지적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그 사람이 바쁘겠지 뭐 라고 얘기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즉 필연성을 그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필연성을
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 즉 그러한 부자연스러움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해결할 필요가 없는 수수께끼. 그걸 굳이 내가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탐정에게 추리를 시키지 않으면 미스테리로서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명탐정이 초인적인 범인에게 도전하는 것, 일종의 황당무계하죠. 그죠? 그런데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초인에게 또는 범인에게 도전한다라고 하면 그건 역시도 엄청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일반인이 그런 트릭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결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은 변화합니다. 어떻게, 즉 일상 미스테리에서 일상이 변화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 문제를 풀어야만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수수께끼의 논리적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상황은 같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중간 공동체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하고 그 중간 공동체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해나가면 당위성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 일종의 패러럴 월드를 형성하는 것, 즉 MCU처럼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 이런 세계관을 형성하자라는 것. 이것이 이제 일상 미스테리가 만들어낸 세계관입니다. 함께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으면서 강제성이 있는 공간 어딜까요? 가장 할 수 있는 공간은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교죠. 학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갇혀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왜 그 문제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싶은데 그 당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 미스테리는 학원 미스테리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이 일상은 1990년대에는 90년대 일상 그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살인사건이 아니라 이 추리소설이 벌어지는 공간을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리얼리즘의 그죠? 일상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지적 게임만 추가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의도된 공간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 공간을 중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공동체의 성립 요건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화제를 공유하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즉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 중간 공동체의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을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런 공간 잘 없습니다. 그렇죠? 함께 모여서 축구 한번 하자 그래도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고 일정 조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끔씩 대학교 간 선배들이 지금 너희 때가 좋을 시대야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비웃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름 즐거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이제 일상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의 추리소설의 큰 축,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클로즈 서클과 일상 미스테리에서의 일상, 이 두 가지 영역이 지금의 일본의 추리소설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큰 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수수께끼를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 속에서 발견해내가는 일상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뀌었고 이 일상 속에서 추리소설의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한 100년 정도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작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그 개념들을 조금은
풀어서 이 두 가지 작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위잭스의 헌신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언급했었던 히가시노 게이코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12명의 죽고 싶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작년에 이제 개봉이 됐었을 건데, 이 두 작품을 가지고 지금 일본의 추리 소설의 현재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히가시노 게이코라고 하는 분,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되게 잘생겼죠? 잘생겼을까요? 꽤 이제 중년 남성입니다. 일본에서 코가 들어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인 경우가 꽤 많아서 이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여성인가 하는데 이제 중년의 아저씨입니다. 많은 상을 받았었죠. 일본에서 이제 신인 등용문이라고 할까요? 가장 권위 있게 등장하는 신인으로서 추리소설 작가로 등장하는 것은 이 에도가 람포상이 있습니다. 상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돼요. 추리소설 한 편을 잘 써서 여기에 당선되면 1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겠죠. 그죠? 히가시노 게이코 같은 경우도 85년에 이제 30일에 에도가 람포상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 한 2번 정도 미끄러집니다. 2번 정도 탈락을 하고 3번 정도 도전 만에 이제 이 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비밀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백마산장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에서부터 딱 뭐가 느껴집니까? 공간의 한정, 클로즈 서클, 즉 이 당시에 생각에 충실했었던 히가시노 게이코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그죠? 고전적인 소도구를 이용한 클로즈 서클, 공간의 한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가면산장 살인 사건이라든가 눈으로 갇혀버린 어느 산장에서 이런 작품들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이러한 고전적인 트릭들이 형성되면서 단지 일본식 물리적인 고립을 뜻하는 클로즈드 서클 보면 다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이야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서술 트릭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히가시노 게이코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요즘에 백마산장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만 아마 이 두 작품은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된 걸로 나오긴 하는데 초창기의 히가시노 게이코의 모습을 보기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위잭스의 헌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런 이제 히가시노 게이코가 아까 전에 영역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면서 인기 작가로 발돋움했었다고 했었죠. 초창기에는 그냥 그저 그런 소도구들을 잘 이용하는 작가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로버빌리티 범죄라든가 프로버빌리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추측 살인입니다. 즉 살인자가 살인의 도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 예를 들면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뭐 독극물을 타거나 하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 들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욕실에 우연찮게 비누를 한 개 떨어뜨려 준다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남편이 혹시 가다가 비누 밟고 뒤로 넘어져서 죽지 않을까. 이런 식의 가능성들을 주변 곳곳에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우연한 사고로 남편이 죽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프로버빌리티 범죄, 가능의 범죄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실수로 비누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데 그걸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입증할 만한 건 없겠죠. 단지 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건 자백밖에 없습니다. 범인이 내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힘들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용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술 트릭, 나로 시작했는데, 그죠? 나로 시작해서 대표적인 게 나로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범인이었다. 즉 에거사 크리스티의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영화에서는 여러분들은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는데 무한도전에서 언급됐었던 작품인데 유주얼 서스펙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서술 트릭의 대표적인 겁니다. 나로 시작했는데 그 나가 범인인 경우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추리 소설들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저 그런 작가군에 속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비밀이라고 하는 작품은 엄격하게 보면 추리 소설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비밀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도 꽤 아시면 안 되겠죠.
아마 청소년 관련 불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야한 내용은 아닌데 상황 설정 자체가 이상한 거죠. 어머니와 딸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습니다. 딸만 사는 거죠. 근데 딸의 몸속에 어머니의 영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딸의 영혼은 없고 어머니의 영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은 죽고 딸만 살아서 했는데 이 딸이 갑자기 자기가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정신적인 착각인가? 어머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 못 태어나서 그런가? 그런 트라우마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자기 부인만 알고 있는 것들을 이 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의 핵심은 이 딸은 결과적으로 딸일까 어머니일까 하는 것들을 추리해내는 겁니다. 즉 기본적인 그런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넘어왔죠. 일상성을 가지고 오면서 지적 게임을 하게 만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히가시노 게이코라고 하는 작가의 특수성이 나타나게 되고 인기 작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의 절정으로 가져간 것이 바로 이 용의자 X의 헌신입니다. 2003년에 이제 잡지에 연재됐었고 2005년에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히가시노 게이코는 수많은 탐정을 생산해내지 않습니다. 되게 한정된 탐정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유가와 탐정이라고 한 용의자 X의 헌신에서 나오는 것. 유가와 탐정 외에 그나마 시리즈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가가 형사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두 신잠모노라고 하는 신참자라고 하는 시리즈물에서 가가 형사가 나오고 그다음 유가와 탐정 이 2명 정도의 캐릭터 탐정이 나오고 그 외에는 거의 매 작품마다 독특한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걸로 이제 130사회 나우키상도 수상을 했고 그죠? 2006년에 본격 미스테리 베스트 10, 즉 본격 미스테리 베스트 10에 선정되고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주된 내용은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천재 수학 교사였던 이시가미라고 하는 사람이 옆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을 동창이었던 유가와 탐정이 밝혀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트릭 자체는 밝혀냈지만 이시가미가 의도했었던 것은 그렇죠? 하나의 사건을 이제 이 옆집 모녀의 살인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스스로도 살인사건을 벌이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재미가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했고 재밌는 이야기였고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미카이토 레이토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평론글을 하나 올리게 되는 거죠. 용의자 X의 헌신은 추리의 실마리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어서 본격 추리 소설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 미스테리 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겠죠. 이 사람이 주장은 그렇다는 거죠. 추리 소설이 가진 장르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용의자 X의 헌신. 말 그대로 시작할 때부터 이시가미가 범인이라고 독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시가미가 옆집의 살인사건을 숨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살인사건도 발생했고 단지 이시가미가 어떤 트릭을 썼는지는 밝혀내야 되는 거지만 범인은 이미 밝혀지는 겁니다. 이시가미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범인을 찾아나가는 탐정 행위를 통해서 범인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범인을 찾아나가는 독자와 작가가의 추리 게임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이미 범인을 밝혀버렸는데 독자가 뭘 추리해야 되지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리소설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기대하는 추리소설의 그 핵심 과연 이시가미가 범인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가장 큰 재미를 작가가 의도적으로 빼앗아 버렸다. 그래서 부당하다, 본격 미스테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플롯에 의해서 범죄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즉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거죠. 어떻게, how라고 하는 것과 왜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된 플롯에 의해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그것이 추리소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용의자 X의 헌신은 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왜 이시가미가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어
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리소설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추리소설을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릭 자체는 단순합니다. A의 시체를 B로 위장하고, 그죠? B가 죽음을 당한 것 같이 가장하는 것. 시선을 돌리는 것. 이건 에거사 크리스티 ABC 살인 사건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그죠? A가, 그죠? A를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A를 죽이면 뭡니까? A의 직접적인 살해 동기가 있는 나한테 초점이 맞춰주겠죠. 그래서 나는 뭡니까? B와 C도 같이 죽입니다. 그러면 추리한 입장에서는 A, B, C의 공통점을 찾을 것이고 그 공통점에 해당되는 용의자가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죠? 네. 이것들은 많이 사용하는 트릭이어서 트릭 자체를 밝혀내는 것에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최종적으로는 이 이시가미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고 야스코의 범죄 가치도 자기가 한 것처럼 뒤집어 쓰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결이 한번 내려져 버리고 이 사람이 항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번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적용시켜서 결국 이시가미가 야스코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소설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야스코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초점인 겁니다. 즉 독자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독자의 추리 영역을 바꾸어 준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알리바이와 수식이 왜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헌신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 자체, 그것이 수학과 물리학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독자들이 발견해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히가시노 게이코가 의도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야스코가 찾아왔을 때 이시가미가 최후의 절규를 합니다. 마치 짐승이 우는 것처럼 절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살인까지 불사하면서 한 여인을 지킨 이시가미의 헌신, 즉 용의자 X의 헌신인 겁니다. 그리고 이시가미가 그 야스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낸 혼신의 절규이다라고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의자 X의 헌신에서 히가시노 게이코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거기에서 문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그 다음에 즉 헌신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히가시노 게이코의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있는 건 용의자 X의 헌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졌었고 일본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의도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영화는 2008년도에, 그죠? 2007년에 이제 드라마 갈릴레오 시리즈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시면 문구가 대표적으로, 그죠? 수수께끼를 사랑하자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소설, 그죠? 추리소설로서 용의자 X의 헌신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숨겨진 것인데 여기에서는 사랑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영화에서 밝히고 싶었던 건 뭐냐? 천재 물리학자와 천재 수학자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즉 이 시리즈, 갈릴레오 시리즈, 이 육아와 탐정의 시리즈가 드라마로 성공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캐릭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강력한 빌런이 필요한 거죠. 그 빌런으로서 수학자를 가지고 온 거고 이시가미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 이시가미의 같은 절규, 그래서 소설에서 마지막에 이시가미의 그 절규를 들으면 그 이시가미의 그 혼신의 힘을 다한 그 과정에 완성된 아름다움,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묻어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흐름상에서 영화상에서 이시가미의 절규는 이 역을 연기한 배우와 함께 그죠? 전체적인 흐름상 두 사람의 관계성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트릭을 통해서 구축된 그 이시가미의 수학적 과정의 아름다움, 그것이 붕괴된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흐름이 더 큰 겁니다. 즉 이시가미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구조를 유가와 탐정이 부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 내가 졌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가와와 그것을 부서뜨린 야스코에 대한 원망의 절규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헌신과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헌신을 통한 트릭을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아마도 그죠, 이미 장르적인 결말, 추리소설에서 결말이 추리소설을 이미 다 알려졌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었기 때문에 그 결말 공개가 가지는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트릭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획 의도 자체에서부터 유가와 탐정이라고 하는 메인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그 히어로물에 반대되는 빌런으로서 이시가미를 설정했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용의자 X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은 조금은 영화에는 맞지 않는 제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용의자 X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만 보고 이 영화만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혼란스러운 장면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영화, 리메이크된 영화에서는 그 헌신이란 말을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용의자 X가 됩니다. 지향하는 점이 다르겠죠, 그죠? 이 영화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헌신이 빠졌을까? 2012년에 이제 한국에서 리메이크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이 빠졌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등장하게 되는데 누가 메인이냐? 이시가미를 메인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일본 영화에서는 유가와 탐정이 앞쪽에 메인으로 갔지만 여기에서 뭡니까? 이시가미를 연기했었던 이 석고가 메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역시 시놉시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석고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이 영화의 가장 특징은 유가와 탐정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가와와 그것을 풀어나가는 탐정, 그 두 사람의 캐릭터를 합친 형사가, 민범이라는 형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대결 구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완벽한 알리바이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단서가 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용의자 X는 결과적으로 영화의 리메이크가 아니고 히가시노 게코의 용의자 X의 헌신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관계성의 이야기입니다. 관계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용의자 X, 이 영화만의 서사가, 특별한 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이야기들이 보충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민범이라고 하는 것, 유가와 형사 캐릭터가 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선을 연기했었던 야스코의 역할, 이 화선의 이야기 역시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서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안 보신 분들에서 스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부분이어서 얘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죠? 이시가미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대체 시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대체 시체를 이제 노숙자를 죽여서 대체 시체를 만들게 되는데 영화도 그렇고 추리소설에도 그렇고 그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 노숙자들 중에 한 사람, 연고가 없을 만한 사람들을 그냥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영화 자체가 지향하는 지점이 약간 휴머니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니까 노숙자도 역시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약간 약한 노숙자를 괴롭히는 악한 노숙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악한 노숙자가 사라진 것을 보여주고 이 착한 노숙자가
이 석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보고 민범이 노숙자가 시체로 바꿔치기 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게 되는 트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이 부분에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준 것.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고의 이야기 역시도 다르게 발생합니다. 석고가 즐겨하는 것이라고 하는 다이버 이런 것들을 넣음으로써 석고의 서사 역시도 보충을 해줍니다. 이 전체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절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밝히러 온 화선에 향해서 석고가 조용하게 흐느끼는 것을, 반면에 절규하거나 우는 사람들은 민범과 화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영화가 지향하는 것은 확실하게 아는 거죠. 석고가 만든 트릭에 왜 그랬을까에 대한 대답, 즉 히가시노 게코가 용의자 X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의 대답,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석고가 화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즉, 히가시노 게코가 헌신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것. 그래서 독자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이지적인 생각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지적인 부분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독자들이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던지는 질문, 그죠? 왜 이시가미는 야스코를 도와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감독은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사랑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헌신이 제외되는 거죠. 헌신이 들어가 버리면 뭡니까? 아, 용의자 X가 헌신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에 나는 그렇게 해석을 나는 이미 해석을 내렸으니까 그 해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해석을 보여줌으로써 이미 관객들은 스포가 되는 거죠. 추리 소설로서 존재할 때는 그 헌신이 과연 사랑으로 이어질까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와 연결될까라는 질문이 된다면 영화에서는 이미 해석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헌신이 들어가 버리면 영화 자체가 그것 자체가 스포일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한국 영화에서 전체적인 일본 소설이라든가 영화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평점을 낮게 매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면 이 감독이 히가시노 게코의 용의자 X의 헌신을 읽고 용의자 X의 헌신에서 던져졌었던, 히가시노 게코가 던졌던 왜 이시가미는 야스코를 도와줬을까에 대한 대답이 이것이다 라고 밝혀준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 대답을 찾아 나가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나름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영화 단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꽤 재밌는 작품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죠, 원작이 있을 때 그 원작을 영화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는 이런 식으로 같이 비교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이 영화가 좀 더 재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셨던 분들, 각각을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추리 소설만 읽었던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언제 시간 날 잡아서 이 세 개를 같이 한번 쭉 시리즈로 보게 되면 상당히 재밌는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꽤 많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본만의 추리소설 지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작품을 더 가지고 왔어요. 12명의 죽고 싶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작년에 개봉됐었던 영화들인데 뭐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이 장르 자체가 그렇게 낯설기도 했었고. 이걸 보면 그죠? 제목부터 그죠? 12명의 죽고 싶은 아이들. 너무나 강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강렬합니다. 제목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예고편에서부터 보면은 이 공포감 가득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모인 아이들이 왜 죽고 싶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밝혀지게 되는데 그 밝혀지는 이유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이 약간 허무해지는, 이렇게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통해 가지고 아마 감정이입이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가볍고 그다음에 서사는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터 보시면 좀 섬뜩하죠. 그죠? 각각의 12명 아이들의 빨간 글씨로 새겨져 있고 메인 포스터 보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막 얼굴도 이렇게 가려져. 그래서 뭔가 되게 기괴하고 그죠? 오컬트적인 이런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하는데 이야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부가타 토우라고 하는 사람이 2016년에 이제 나우키상을 받았던 후보자,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후보작이었던 이제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12명이 죽고 싶은 아이들. 그것을 영화화했습니다. 원작과의 차이점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죽기 위해서 모인 거죠. 이들이 죽기 위해서 이제 12명의 친구들이 죽기 위해서 어느 폐병원에 모입니다. 모여서 서로 이제 다 같이 안락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 12명이 이제 죽자라고 서로 투표를 해가지고 모두가 동의하면 그 순간에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투표가 필요한데 그 투표 횟수가 여기에선 30분마다 한 번씩 계속 투표를 하거든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런데 여기서 투표 횟수가 2번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보가 공유된다. 얘들이 왜 모이게 됐는지 각각의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설에서는 좀 더 전관계가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메인 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들의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건 그렇게 12명이 모였는데 그 12명 말고 한 명의 시체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소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죠? 그 소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2명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시체가 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제 영번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그 영번의 이름이 소설에서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번의 이름을 통해서 그 영번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 유추 가능한데 영화에서는 영번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자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폐쇄된 병원에 12명 아이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안락사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인 곳에는 초대받지 않은 시신이 한 구 있었습니다. 과연 그 시신은 자살한 것인가 살해한 것인가? 어차피 죽으려고 모였으니까 상관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살해당한 거면 얘들이 죽고 나서도 얘들이 죽인 것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학생이 있게 된 거죠. 아까 전에 이들의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투표였죠. 그래서 나는 죽어서도 살인자로 기억되는 건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시체가 왜 여기에 있을까 하는 것을 풀어야만 되는 당위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마치 이 모인 것 자체, 우리는 이제 소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통해 가지고 기시감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의 각각의 모인 이유라든가 뭔가 어떤 다른 집단에서의 실험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흑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지금의 세계관 안에서는 뭔가 엄청난 확장된 세계관, 이 이야기 말고도 바깥에 어떤 거대한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요즘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들은 범인을 찾고자 합니다. 이 시체가 왜 있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그 범인을 밝혀내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얘들은 이제 자살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풀어야 모두 살 수 있다. 아까 전에 클로즈 서클을 이야기했었죠. 물리적인 공간을 물리적으로 한정시켜 놓고 그 안에 범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까? 범인이 있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범인을 밝혀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 범인을 밝히면 모두가 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사건을 풀어간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사건을 풀게 되고 그 풀게 됨으로써 그 과정 안에서 모두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영화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까 전에 결말의 시시함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황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 모든 아이들을 모았었던 설계자가 있는 거죠. 그 설계자는 그 모임에 같이 죽고자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냥 그 모임에 별다른 사건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 전에
예, 빌런과는 다른 개념, 그 전에 설계자와는 다른 개념이죠. 그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하고 모두가 살게 됐는데 이것이 한 번의 설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 몇 번이고 이런 설계를 했었고 몇 번이고 이 사람은 살아났었고 모두가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 그리고 거기에 두세 번 참가했었던 빌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죠? 이것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연속된 세계관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서구식 심리 상담인 거죠. 모두가 우리가 가끔씩 미드라든가 영화들을 보면 그런 트라우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 이렇게 둥근 의자에 모여 앉아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들어주고 서로 상처를 치유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모임 성격 이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예. 맞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죠? 그런 형식들을 가지고 와서 결론적으로는 그 모임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임이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역시 근데 빌런은 진짜 말 그대로 빌런이 돼버리는 거죠. 모두가 죽기 위해서 빌런이 탄생하는 겁니다. 결국엔 연속된 세계관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설정이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즉 일본에서 새로운 추리 공간이 탄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먼저 플롯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추리 소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해결하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작가가 문제를 내고 독자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풀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사건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결국 자살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모순점, 그럼 독자는 이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를 바라야 되는지 아니면 문제를 풀지 말기를 바라야 되는지를 애매해지는 겁니다. 입장이. 맞죠? 그죠? 그러면 나는 궁금하죠? 왜 저 시체가 있을까? 자꾸 궁금합니다. 근데 내가 그 궁금한 시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수록 뭡니까? 그리고 그걸 풀려고 할수록 여기 모인 아이들은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독자는 자신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살인자의 기분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모순점에 빠지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과연 관객이나 독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 공간으로 만들어줌으로써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공간 역시 뒤틀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클로즈 서클이라고 하는 거 흔히 우리가 얘기했을 때 맞습니까? 한정된 공간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중에 살인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시체가 발생했고 살인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죠? 사이코패스적인 사람이어서 얘들을 다 죽이던가 막 이런 피비린내 나는 현상이 발생하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외부의 어떤 조직의 음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클로즈 서클 안에서는 실패했을 때, 범인 찾기에 실패했을 때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서스펜스, 스릴러, 긴장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그죠? 미스테리 클로즈 서클이 없어져 버려 와해되는 현상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격 미스테리를 이끌었었던 대표적인 요소였던 클로즈 서클이 본격 미스테리를 구축하는 이야기 구조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과 플롯이 뒤틀린 이야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사이판 미스테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의 동기를 중요시 했었던 것이 사이판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밝히고 그 범인을 잡았지만 그 동기가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었던 거죠. 너무나 큰 괴로움을 당했다던가, 그죠? 그러한 것들을 봄으로써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회적 구조의 부조리가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풀어갈수록 슬퍼진다라고 하는 사이판 미스터리의 특성 있죠. 맞습니까? 아이들이 사건을 풀어갈수록 죽음에 가까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성 있죠. 아이들의 죽음의 이유. 어떤 아이는 입술 옆에 그죠?
그런 바이러스성 습진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조금 피곤하면 생기고 그 다음에 없어졌다가 또 피곤하면 생기고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나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아이들의 그 죽음의 이유가 물론 심각한 왕따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그런 일상적인 이유가 이 아이들이 죽고 싶어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즉 일상 미스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신본격 미스테리에서 바라고 있었던 물리적인 한정, 클로즈드 서클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정 소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밀실트리. 12명만 모였고 한정된 사람, 딱 정해진 사람만 모였는데 그 사람과 관계없는 시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도 들어가고 나온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밀실트리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이때까지의 요소들을 조금씩 비틀어가면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내고 있고 그것이 서구적인 그 MCU라든가 이런 식의 영화적인 세계관이 접목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영화는 좀 재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르적인 요소들이 이 장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한 100년간에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인과적으로 형성해왔었던 장르성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일종의 해체이죠, 그죠? 이 해체가 되면 새롭게 융합되는 요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요즘은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케이팝도 그렇고, 훨씬 더 빠르게 일본보다 앞서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지만 생각을 해볼 것은 결국 그런 거죠. 축적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의 포맷이 바뀌면은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포맷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맷은 지금 선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수많은 포맷에 들어갈 소스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일본은 이제 소스들을 가지고 포맷을 만들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것은 한 2, 3년 뒤에 이러한 서스펜스 영화라든가 추리소설 영화들을 서로 장르성을 비교해 봤을 때 그 경과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이 좀 재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티 미스테리라고 하는 장르가 생성이 되고 해체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권에 있었던 문화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점차 따라잡혀가고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죠? 그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앞선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영화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장르성 그것이 애니메이션과 추리소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추리소설 부분은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수준 높은 추리 장르의 영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났죠. 그죠? 그러면서 따라가고는 있는데 그 형태 자체가 우리는 소설은 그만큼 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아마 이제 시장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의 형태는 이 추리소설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플랫폼은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소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 일본은 소스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아직 플랫폼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일본은 이제 막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소스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앞으로 2, 3년간에 앞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2, 3년 뒤의 작품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애니메이션과 추리소설, 그중에서 특히 추리소설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